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공간에서 한 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 그곳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또 별로 재미없는 농담이었어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 웃게 되죠.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퍼집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요, 행복한 사람이랑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확률이 25%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당신의 기분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을 떠다니면서 서로를 닮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듯이 나 역시 누군가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경제 상식을 또 키워드릴 수 있는 퀴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갖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하죠.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가입을 한 이것인데요. 정부가요, 비급여 또 과잉 진료를 잡기 위해서 이 보험의 5세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시행 시기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데 이게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를 좀 보완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과잉 진료, 의료 쇼핑으로 이어진다라는 비판도 있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까지도 악화시킨다는 그런 판단을 또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이것, 머지않아 5세대 이것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보험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규선 기자는 오늘 처음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부터 아이템부터 들어볼게요.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더리움 1억 달러대 지금 해킹 사건이 터졌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규선 기자는요. 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우리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네. 어떤 지원책을 내놨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국민적 불안을 낳았던 통신사 해킹 사태 후속 조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백상경 기자 통해서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장 빠졌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급락하면서 출발하네요. 네,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3%,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1.17%, 나스닥이 마이너스 2.04%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큰 대형 악재는 없었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련한 업종을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커지고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 매도세가 좀 붙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시작이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한 2.8% 빠진 4천 초반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3.3%까지 낙폭이 더 커졌네요. 3,980선대까지 밀렸어요. 선까지. 네. 코스닥도 지금 시작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3조 1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가 오른 굉장히 좋은 실적 냈고요. 영업이익도 5,70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8.6% 오른 실적입니다. AI 고도화에 그동안 집중을 했었는데 그 결실이 좀 나왔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한 4.6%, 하이닉스도 5%, 두산에너빌리티 7%, 현대중공업 5%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엄청 빠르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기도 하고 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국면이기도 하죠. 아까 그 가상자산 잠깐 예고해 주셨잖아요. 네. 와, 여기는 낙폭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1억 달러대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지금 연쇄적으로 안정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 이게 중앙기관 없이 이용자들끼리 피어투피어로 직접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용자 간에 직접 연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거래를 할 때 이제 신뢰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보장하는 방법들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규약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 규약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올리면 누구나 이 블록체인상에서 계약과 실행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을 만한 거래다라고 네. 위변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이 개인 간의 이용자 간의 가상자산 거래, 대출 예치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해킹은 이 이더리움 계약의 권한 인증 절차에 결함이 있었는데 그걸 해커가 파고들어서 이 잔액을 직접 조작을 해가지고 빼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하루 만에 거의 한 7% 급락을 하고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붕괴를 하고요. 주요 알트코인들도 지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지갑만 해킹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을 파고 들어갔다 해서 염려가 더 커지는 거네요. 네, 그 프로토콜 규약 자체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올해 연초에도 더 큰 규모로 사실 이더리움은 한번 해킹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밸류에이션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잘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 또 이슈 하나하나에 사건 하나하나에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하죠. 증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도 증시는 이게 비싼지 싼지는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은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고요. 또 네. 코스피 달러 환산 지수로 봐도 굉장히 고점을 찍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산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코스피는 원 단위잖아요. 근데 이제 원 기준인데 이 지금 이 코스피를 원달러 환율에 반영을 해서 달러 기준으로 바꿔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이 얼마나 좀 매력도를 갖고 보고 있느냐 이런 평가들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같아도 환율이 높으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다 고환율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달러 환산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거의 지금 한 80%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4년 5개월 만에 고점 경신을 했고요. 종전의 고점이 코로나 수습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가 팽창을 하고 그때는 또 달러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낮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고점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불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 또 여전히 코스피는 싸 보이는 거고요. 네. 자, 이규선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증시 그 불장 속에서도 철강주는 거의 못 올랐잖아요. 철강 산업 자체가 굉장히 또 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우리 철강 산업이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네. 가장 큰 충격은 역시 미국의 관세 장벽입니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안타깝게도 철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으로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유럽연합마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한 철강 물량이 유럽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국내 수요를 보면 건설 경기 부진으로 국내 수요까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없다면 장벽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고육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현지에 직접 생산 기지를 구축하거나 현지 기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철강 산업 자체가 중국의 저가 공세, 중국의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덤핑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 우리 철강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위기의 핵심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출 시장을 동남아, 중남미 같은 신흥 시장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회 전략인데요. 이건 철강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국 전기차 시장의 80%를 중국 전기차가 장악하고 있고요. 인도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는 갤럭시 대신에 중국 기업들이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철강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자국 내 수요 부진으로 물량이 남으니까 해외로 밀어내면서 국제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국내 시장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안방마저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네. 정부가 뒤늦게 중국산 후판과 강판에 최대 33%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미 시장에 미친 충격은 상당합니다. 또 이게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좀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단기 처방으로는 당장 자금난을 겪는 중소 중견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정도 낮춰주고 보증 한도와 기간을 늘려주는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중국에서 밀려오는 불공정 저가 수입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수입 철강제에 대한 품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어벽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입니다. 정부는 공급 과잉이 심한 철근, 형강 등 범용재 설비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특수탄소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업계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 철강업계는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자율 구조조정 방식이 실질적인 감산 요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전기요금과 원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 대책이 빠진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네, 고부가 가치와 친환경이라는 이런 질적 전환을 이뤄내야 되는 시기인데요. 기존의 설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충격과 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게 정부의 지원만으로 반등하기도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버텨야 하는 상황, 거기에 또 내몰려 있네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그 부동산 계속된 이제 규제 정책 이후에 네.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이것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지켜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막 내로남불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면서 뭐 현직 공직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부동산 보유 현황을 뭐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리스트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지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좀 자료를 딱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신고를 해서 작성한 국회 공보를 토대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건데요.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무주택자가 65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유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30명 가까이가 다 유주택자였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 유주택자들 가운데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1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뭐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한 채를 좀 그 유도하는 어떤 전략들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인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5명 가운데 129명이 유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주택 이상이 25명이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7명 가운데
90명이 유주택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는 35명이었고요.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액은 1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평균이 지금 4억 2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의 거의 한 4.68배, 그러니까 거의 5배 가까이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165억 8천만 원에 달했고요. 그래서 경실련은 좀 이렇게 공직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해 당사장으로 지금 남아있는 구조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좀 이런 보유에 대해서 일정한 좀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경실련의 주장이고요. 근데 더 주목받는 거는 국회의원들 집 강남에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거의 뭐 대부분 의원님들이 강남의 지역구 둔 줄 알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강남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많이 묶여 있었고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서울 전역이나 이런 데로 확산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규제를 하고 있었던 굉장히 좀 부동산에서는 좀 많이 주시하고 있던 시장인데 대부분의 그 많은 의원들이 조금 이 강남 쪽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의원들 23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이 지금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모두 299채입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4구 여기에 집중이 딱 돼 있고요. 유주택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집 299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4채가 서울 특히 이제 서울에 다 들어 있고요. 특히 강남 4구에 61채, 61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남 지역에 73채가 있었고요. 정당별로 이걸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3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핵심지 주택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여기는 이제 전세를 놓고 계속 뭐 보유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집을 살 때 뭐 전세가 끼어 있는 것들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런 것들을 이른바에서 갭 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모두 95명이었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됐는데요. 의원들도 자기 집 전세 임대 주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들 그 다주택 중에서 몇 개 정리하라 막 이렇게 네. 했을 때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강남에 있는 집은 끝까지 보유하려고 하고 데카르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근데 이게 또 당장 집 없는 서민들은 지금 전셋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 아닙니까? 네, 지금 내년 전세 시장이 조금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내년 전세금이 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예상 상승률이 한 1%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거의 한 4배 높은 예상치고 뭐 이게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올해보다 한 4배 정도 가파른 전세금 상승세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주택 매수세는 둔화를 하면서 전세 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도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거주 수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없는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내년 전국 집값은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건사년은 수도권이 한 2%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근데 비수도권이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양극화 좀 더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누적된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압력 그리고 수도권 수요 집중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조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규수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SK텔레콤에 이어서 KT도 해킹 사태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심을 다 교체한다고요? 네,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KT.com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신청이 초기에 몰릴 것을 우려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해킹 피해가 집중됐던 광명, 금천 지역을 포함한 서울 8개 구와 경기 9개시 그리고 인천에서 먼저 교체를 시작합니다. 이후 2주 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11일부터 택배를 통한 셀프 개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KT 가입자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기지국 접속에 노출됐고 이 중 362명은 실제로 무단 소액 결제라는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는데요. KT 김영섭 대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SK텔레콤에서도 해킹 사태가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번 KT의 대응은 어떤 평가를 받나요? 네,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SKT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심 공급 대란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전국 대리점은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약을 해도 대기 인원이 10만 명 이상이 뜨기도 했죠. 재고가 순식간에 동난 건데요. 네. KT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비용 문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후폭풍으로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추락했습니다. 전 고객 대상 요금 50% 감면 같은 보상 비용과 개인정보위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넘게 급감했고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였던 SK텔레콤이 3분기 배당을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KT 역시 이번 유심 교체랑 향후 보상 조치 같은 것으로 재무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이냐, 네. 피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잖아요. 네. 그 기준도 한번 볼까요? 네, KT는 현재 해킹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고객에 한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을 느끼는 모든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KT는 어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고려해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해킹 사건 관련해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가 30만 원씩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2,300만 명 계산해 보니까 모두가 다 신청을 하면은 6조 9천억 원 규모더라고요. 거의 7조 원. 이걸 이제 양측이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8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네 글자인데요. 오늘 정말 쉽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민간 의료보험 상품인데 항상 과잉진료, 의료 쇼핑, 그 장본인격으로 또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또 잇따라서 악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해서 정부가 5세대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수록 자기 부담률을 높인다라는 거죠.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었죠. 해서 제2의 건강보험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5811님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보험료가 오르는 게 부담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371 쓰시는 분도 오래전에 가입한 이거라서요. 보장은 참 좋은데 보험금은 제대로 잘 못 받아서 저는 아쉽네요라고. 남들 다 열심히 이거 받고 있을 때 또 비싼 보험료 내면서 나는 혜택 다 못 받아라고 하면 또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9984님 저는 2세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입했고 가입한 지는 20년이 지났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뭐 수술도 받으셨다고 하네요. 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보험료가 점점 오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아까 5122님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5, 60대에 이것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 높아진 이 보험료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신다고요. 고객님들의 고민도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4세대, 5세대로 갈수록 보험료는 좀 저렴해 보입니다만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본인의 부담금이 또 높아진다라는 장점 아닌 또 단점이 부각되기도 하죠. 그 정답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전에 뮤직비디오만 24시간 틀어주는 TV 채널이 있었습니다. MTV라고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한 그 채널인데 그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채널이 이제 종료한다고 하네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이런 사람들이 막 뮤직비디오를 봤었던 또 그 공연 이른바 실황까지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낭만의 시대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MTV 채널의 역사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TV 채널 좀 보셨습니까? 저는 MTV는 말고 예. 엠넷을 봤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엠넷이 더 익숙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MTV라는 음악방송 채널 처음 생겼을 때 거의 뭐 문화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뭐 문화혁명이죠. 뭐 같다, 뭐 문화혁명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44년 만에 이제 폐쇄를 되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24시간 비디오 음악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고 소비하는 형태를 청각에서 이제 시각으로 좀 전환시킨 그런 좀 혁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1981년 8월 1일 자정 이제 미국 동부 표준시로 이제 자정 1분에 그 Ladies and Gentlemen 락앤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딱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첫 번째로 방송된 뮤직비디오가 The Bugles의 Video Kill the Radio Star였는데 그 라디오 시대와 종말하고 비디오의 시작을 상징하는 굉장히 좀 메시지를 진짜 상징적인 음악. 꽉꽉 담았죠. 1980년대 청소년 문화를 완전히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MTV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청각에서 시각으로 듣는 음악에서 이제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건데 그때 MTV를 통해서 특히 스타가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 뉴웨이브나 헤비메탈 또 힙합 뭐 그런지 같은 장르들을 이제 주류로 끌어올려준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바나나 이제 건센 로지스, 메탈리카 같은 밴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MTV를 통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타들도 지금은 어르신이죠, 어르신. 어르신.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최고 명곡으로 꼽히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도 이제 MTV에서 1983년에 최초 공개가 됐고요. 뭐 바돈나, 프린스 듀란 같은 스타들도 좀 등장을 했고 이제 뭐 퀸 같은 전설적 가수들이 좀 총출동했던 초대형 자선공 라이브 에이드라고 있죠. 그래서 16시간 생중계를 한 것이 198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중문화의 어떤 글로벌 확산을 또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추억의 스타들이 이때 말 그대로 비주얼적으로 이제 같이 떴던 거고요. 네. 또 MTV를 키운 건 역시 뮤직비디오였어요. 당시 그 음악 영상을 네. 또 이제 중시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네, 맞아요. 그래서 MTV가 이제 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음악 산업, 통신 산업 자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제는 이제 이것조차도 조금 이제 어르신인데 케이블 TV가 네. 이제 보급이 거의 안 돼 있었는데 케이블 TV를 봐야 MTV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뮤직비디오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됐었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였는데요. 이제 하루 24시간 뮤직비디오만 방송을 하는 채널이니까 이 초기에는 이 채울 콘텐츠가 되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아티스트는 MTV에서 데뷔하거나 방송되기가 굉장히 좀 높았고요. 이 레코드사들이 비디오 제작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TV가 레코드 레이블한테는 무료 광고 플랫폼이고 레이블은 비디오를 무료로 제공했고 MTV는 또 방송비를 지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됐죠. 비용을 서로 줄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화산업도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좋은 게 나옵니다. 네. 또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면 시장의 정의 자체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1983년에 나왔던 게 네. 뮤직비디오 산업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장편 영화 수준의
평균 이제 원래 뮤직비디오 이제 제작비의 10배 이상 들여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방송 이후 판매량이 2배 증가됐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됐습니다.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지금 봐도 대단하죠. 막 네. 드라큘라, 뭐 좀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화 산업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영상 자체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 하는 것처럼 네, 80년대 초반에는 너도 나도 뮤직비디오 찍자.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음반이 대박 난다. 이렇게 됐던 거네요. 네.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보여주는 채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파장력도 되게 컸다면서요. 그렇죠.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MTV나 뮤직비디오 자체가 팝 문화 자체였던 미디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음악뿐 아니라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또 대중미학 전반에 MTV 어센틱이라고 불리는 이제 독특한 시각 언어를 좀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시각 언어 특징이 있었냐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생동감 넘치고요. 편집이 빨라요. 그래서 이 현대 되게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영상 문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엔터테인먼트에 좀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냉전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빠른 어떤 이제 전환들이 그 공산권 청년들한테 서방 세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좀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발랄하구나, 저렇게 좀 볼드하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여는 포성이 좀 됐고요. 음악계의 혁명으로 좀 비유가 됐고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을 성공을 했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MTV도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고 아까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음악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정혜린 님이 이제는 유튜브 킬더 MTV 스타네요. 시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요게 한 40여 년 흘렀다라는 거고요. 다시 또 MTV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MTV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 혁신이 나오면 그래서 X세대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 그래서 1994년 5월 동아일보를 보면은 동아일보에서 이제 얘기한 거를 보면은 되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생생하게 보이는데요. 홍콩 위성 방송인 스타TV의 한 채널로 들어와서 젊은 층의 인기를 끄는 이 MTV가 음악계의 혁명으로까지 비유가 되는 이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전환을 주도했다. 그래서 마약 같은 위력이 있어가지고 유명 가수를 앞세워서 팝과 댄스를 전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따라하고 있고 청년들 X세대를 굉장히 좀 이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죠. 김정인 이사님은 홍콩 스타TV 본 기억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스타TV가 최고였는데 그 안에 뭐 스포츠도 있고 뭐 뮤직비디오 있고 네. 대단했는데 최대근님이 예전에 대학로 메탈 카페라고 큰 스크린에 MTV 뮤직비디오만 계속 틀었던 그런 카페들도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MTV보다는 엠넷이 더 친숙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1993년 진짜 거의 한 10년 지차 두고 따라가고 있는데 뮤직 네트워크가 설립됐는데 이 뮤직 네트워크가 엠넷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1995년 말에는 엠넷하고 KMTV가 한국의 MTV를 표방하면서 본격 출범을 했고요. 네. 사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문화가 좀 많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죠. 이제 사실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1985년에 조용필 허공장인데 뭐 중학생 김혜수 출연하고 했지만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뭐 비디오 자키가 도입된 것도 이제 MTV가 원조였고요. 비디오 자키. 예. 그때 뭐 최알리 씨, 네네. 이기상 씨. 맞습니다. 비디오 자키 이분들이 1세대였나 2세대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되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호프집에서도 이 네. 엠넷 그다음에 MTV 틀어놓기도 참 좋았고 뮤직비디오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아마 많이 커졌을걸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또 음악 산업이 트렌드하고 물리냐면은 네. 그 댄스 그룹하고 맞물립니다. 뮤직비디오가 그 화려하게. 예, 화려하게 이 댄스하는 거를 이제 카메라 워킹이 이제 잡아내는 게 좀 이제 그 강점을 굉장히 좀 드러내는 형태였죠. 그래서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뭐 이런 것도 뮤직비디오 좀 나오고 그랬는데 네. 1990년대 초중반부터 가수를 배출한 기획사가 원래는 이제 방송사에서 좀 음악 영상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던 건데 네. 이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고부터는 가수를 배출한 기획사가 직접 홍보용 음악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이제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 드라마 뒤에 무조건 뮤직비디오 붙여가지고 틀어주고 막 그랬었죠. 드라마 끝나고 나면 뒤에 뮤직비디오 나오고. 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이제 1998년쯤 되면 이제 조성모의 To Heaven 1억 원 넘는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 네, 이병헌, 김하늘, 허준호 주연해가지고 그때 웬만한 거의 영화처럼 찍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네, 이제 드라마타이즈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저는 세기말 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당시 블록버스터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 보면 누가 이렇게 맨날 죽어요. 이제 시한부부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네. 진짜 네.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거의 뭐 전쟁 영화처럼 그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했었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뮤직비디오 시장이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반 시장이 좀 붕괴하면서 뮤직비디오 시장이 좀 같이 붕괴했어요. 2000년만 해도 50만 장 이상 판매된 앨범이 한 13종류 있었는데 4년 만인 2004년에는 없어집니다. 50만 장 이상 판매된 게 없어지고 이때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진 이유가 디지털 불법 다운로드가 좀 성행하던 시절에 MP3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 2000년대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찍느라고 제작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이는데 네. 당장 이제 앨범은 안 팔리고 디지털로 스트리밍으로 옮겨간 수익 구조는 아니니까 좀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10년 정도 이 뮤직비디오 형식이 주춤했다가 요새 다시 제작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칼군무를 하는 퍼포먼스와 영상미를 강조하는 뮤직비디오가 또 트렌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 영화처럼 찍는다라기보다는 네. 거의 칼군무, 네. 춤을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또 대세죠. 스타일리시하죠. 네. 참 이제는 MTV가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채널 문을 이제 닫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역시나 그 배경은 유튜브를 안 띄워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 2005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킬다 비디오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즉시 볼 수 있는 온디맨드 접근이 유튜브에서는 또 가능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네, 그래서 2006년까지 거의 모든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MTV도요 음악 채널 정체성을 포기를 하고 리얼리티 쇼에 더 힘을 쏟기 시작하는 그런 제작 행태가 돼요. 광고 수익이 그쪽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넷도 MTV처럼 이제 예능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쯤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음악계 자체도 좀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재편이 됐었죠.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잘 나가긴 합니다만 10년 정도 지나면 또 유튜브도 잘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롱폼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릴스, 쇼츠, 뭐 틱톡의 그쵸. 시대가 왔죠. 요즘에 사람들이 또 긴 걸 못 봐요. 네. 그리고 또 음악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한 4분, 5분이 기본으로 알았는데 네. 요즘에 젊은 세대는요 3분만 넘어가도 음악이 왜 이렇게 기냐고. 앞에 있는 7초, 8초 안에 사로잡지 못하면 그렇죠. 떨어져요. 전주, 간주가 없어지고. 네. 그래서 요즘 음악 2분 30초짜리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쉽게들 노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 입장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 뮤직비디오 뭐 이런 음악을 또 소비하는 방식이요. 이쪽 트렌드는 사실 좀 확실한 편입니다. 스트리밍이 좀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트리밍 수익이 전체 음악 산업 수익의 한 69%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세도 매년 10%대로 가파릅니다. 우리 K-팝 글로벌 성장한 것도 좀 스트리밍 힘을 많이 입었고요. 그렇죠. 쇼폼 비디오가 함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속도하고 음정을 변경해가지고 틱톡 같은 데서는 짧고 반복적인 15초에서 30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찾는 게 이제 뭐 젠지 세대부터는 틱톡에서 변형된 그 15초짜리 영상을 보고 이거 원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하면서 발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짧은 거 그러니까 왜 그 숏폼 챌린지 배경에 깔렸던 음악 이거 네. 뭐야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BTS 이제 K-팝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던 거고요. 안직화님이 저도 X세대입니다라고 뮤비를 MTV를 통해서 많이 봤었죠. 비디오 자키라는 직업군도 있었죠. 최할리 씨라고. 아까 8910님은 비디오 자키는 김예분님이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분들 아주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BT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또 추억 속으로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내년도 예산안 결정을 위한 예산 정국이 오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운용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5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쿠팡의 올해 3분기 매출이 12조 8,455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째 2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포천의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6채가 전소됐지만 공장 노동자 등 16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으로 갑니다. 닭갈비 거리, 족발, 막창 골목, 이 비슷한 가게끼리 몰려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될까요?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그 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갈비도 그렇고요. 족발도 그렇고 왜 신당동 떡볶이도 그렇고 막 몰려 있잖아요. 왜들 그렇게 일단은 몰려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네.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치킨집이 또 다른 브랜드 서로 완전 붙어 있는 집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상간 한 건물에 한 층에 뭐 치킨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뭐 다양한 브랜드 같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딱 생각해 보면 저도 처음에는 치킨집 왜 브랜드가 둘이 같이 붙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경쟁자랑 가까이 있으면 손님을 빼앗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전략인데요. 이 개념이 바로 호텔링의 법칙이라는 건데 미국의 경제학과 학자 헤럴드 호텔링 교수가 1929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게 해변가 아이스크림 판매자 이야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해운대처럼 넓은 해변이 있다고 쳐요. 근데 2명의 아이스크림 판매자가 있으면 딱 생각해보면 지리적으로 절반을 나눠서 양 끝에 둘이서 팔면은 완전히 황금 균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하면 A가 팔고 있는데 B가 보니까 갑자기 중화로 조금 오는 거예요. 자기 손님 좀 뺏길 것 같아.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중화로 좀 갈까? 이래서 어느 순간에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중화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중화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땐 균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손님이 중앙에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서로 더 다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손님을 뺏을 수도 있고 사람 더 많이 찾으니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그쪽으로 모이게 된다. 구로에 공구상가 단지 있고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쇠락했습니다만 용산의 전자상가도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가게를 찾는 그걸 사러 오는 사람은 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점유율 막 뺏고 빼앗기는 관계 아닐까요?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갈비를 먹는다 그러면 네. 야 너 오늘 어디 가냐 이러면은 딱 들었을 때 막상 딱 생각나는 가게 별로 없잖아요. 단골이 없으면. 그러면은 너 어디 아냐 이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저기 골목 갔더니 갈비가 엄청 많던데 그 갈비집 많은 골목 가서 무슨 골라볼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있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 혼자 어디 떨어진 곳에서 갈비집을 하면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찾기도 힘들고. 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갈비집 골목에 있으면 우선 갈비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단 그 골목 가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브랜드도 되고 모객을 위해서 돈을 안 써도 되니까 이걸 관련돼 가지고 뭐 메뉴 개발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에는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현종님이 천호동에 매운 쭈꾸미 거리가 있다고 알려주셨네요. 그래요? 거기도 모여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그 같은 무슨 골목, 먹자 골목이어도 잘 되는 집만 잘 됩니다. 같은 메뉴 비슷한 음식인데도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관련돼서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한국 리서치가 2021년에 성인 1000명에게 음식점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정보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렇더니 외식할 때 음식점 선택 시 참고하는 정보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거겠죠. SNS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8%가 외식할 음식점을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 추천을 가장 중요시 여긴대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맛있는 골목 갔을 때 줄 서 있는 집을 보면 이게 타인의 추천을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줄 서 있는 집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게를 가거나 처음 가는 동네라 그러면 아 이거 처음 가는 집에 갔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 우리 가끔 가다가 잘 모르는 동네 가서 밥 먹을 때 사람 통통 비어서 가서 혼자 딱 앉아 있으면 약간 아 이거 오늘 내가 잘못 왔나? 이거 모험하는 느낌이 살짝 맞아, 들잖아요.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구랑 가던가 아니 손님을 모셔갔는데 맛이 없어도 예를 들어 줄 서 있거나 그래서 네. 들어가면 맛이 없어도 약간 덜 미안하고 당당한데 사람이 없어서 딱 데려갔는데 맛이 없으면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회피 현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만들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 초반에 좀 무리해서라도 SNS 리뷰라든지 체험단 전략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데려갔는데 다른 사람들 막 많아. 그러면 친구도 왠지 맛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 없는 데 데려가면은 괜히 집에다가 욕 먹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줄 서 있으면 가서 실패하더라도 뭔가 당당한 거죠. 맛있다고 했는데 아니었네. 어머, 저 사람들 다 왔잖아 이렇게. 그게 사회적 증거. 예, 그렇죠. 사회적 맞습니다. 증거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집들을 보면 일부러 줄 세우기를 전략처럼 맞아요.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입장시키는 것도 있는 거고 일부러.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밀집이 돼 있으면 이제 시장이 커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우선 너무 많다 보면 경쟁이 과잉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무한대로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은 가격도 그렇지만 또 입지가 좋다 보면 임대료가 많이 오르잖아요. 사실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비슷한 하나의 맥락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항상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뭐 갈비골목 어디 가면은 예. 항상 간판에 항상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조. 맞아 원조. 그래서 나는 다 원조라고 다 하죠. 원조 갈비, 뭐 예. 원조 무슨 닭갈비 막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2대째, 3대째 원조다 그러면 이제 전통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조집 가면은 막 거기 진짜 빛바랜 연역들 막 옛날에 무슨 진짜 무슨 그 50년대에 나올 듯한 무슨 이런 사진들 뭐 기사 막 빛바랜 기사들 엄청 놔두잖아요. 어디 TV에 나온 집. 맞습니다. 옛날에 막 나왔던 집들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전통과 역사를 있으면 손님들이 아무래도 더 신뢰를 가게 되고 또 요즘 젊으신 분이나 여러 사람들이 노포를 찾아하는 게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조를 엄청 남발하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실제 맛집 상호나 연역을 이제 무단 차용해서 하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무단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비슷한 이름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식당 같은 순댓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댓국 모 순댓국 브랜드는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무슨 할머니 할매가 그렇죠. 붙죠. 어느 예. 지역 특정 지역 이러니까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거 네. 모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그렇게 써 놓잖아요. 100년 갈 집. TV에 나올 집.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일단 모여 있으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선택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출액 상위 6개 커피 전문점 서비스 이용 경험자 약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주로 가는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이유의 1등은 지리적 접근성이 49%였어요. 그리고 다음이 제품의 맛이 약 25%, 분위기가 약 8%.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이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좋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점은 뭐냐? 편리함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 가면은 너무 많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게 휴리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줄 서 있는데 가자. 그래, 사람 아까처럼 많은데 가자. 그냥 블로그에 많이 나오는데 1등이래. 이게 또 자꾸 1등 브랜드나 1등 가게로 쏠림 현상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가게는 잘 되고 어떤 가게 안 되는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서비스도 많고 좋은 맛있는 가게도 많아지지만 선택의 기준이 오히려 단순해지고 협소해지는 단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상품군 2-3개 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잠깐 고민하고 바로 사게 되는데 10여 개, 20여 개 펼쳐놓으면 오히려 더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떨까? 이게 공간이 좀 다른데.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는 오프라인만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사실 온라인이 더 치열할 수도 있죠. 왜냐면 네. 배달앱, 쇼핑몰, 뭐 영상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디지털 호텔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배달앱에서 뭐 치킨 치면
브랜드도 비슷하고 사진에서 다 비슷해요. 사진을 보면 어느 식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손이 가는 곳은 이제 리뷰가 많거나 별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쇼핑몰을 거의 안 가는데 네. 온라인 쇼핑몰 뭐 치면은 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별점 순 눌러가지고 그냥 그거 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써봤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처럼 1등만 계속 잘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증거를 찾는 게 줄 서는 걸 보는 거라면 온라인에서는 별점을 보는 그렇죠. 거고 추천. 판매량 순을 보는 거고 맞습니다. 해서 그 온라인 셀러분들은요. 내가 이거 5년 전에 올린 상품이라도 그걸 삭제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계속 이름만 바꾸고 상품 이미지만 바꿔서 계속 누적하게. 그래야지 판매량이 뭐 몇 년치가 쌓여 있으니까 판매량 많은 순으로 했을 때 그게 또 상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데. 근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또 속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의 사실 눈길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해서든. 이게 결국에는 비경쟁 요소가 중요한 건데 이제 겉으로는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나 분위기, 이제 트렌드나 이미지 등을 차별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차별화는 나만 색깔이 친절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 원가가 들잖아요. 근데 친절함이나 환한 미소라든지 이런 건 사실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맛은 비슷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한 식당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경쟁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게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골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경쟁 요소로는 끝도 없고 아 그렇죠. 경쟁이 아예 되지 않는 요소로 또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거고요. 전원양님이 신림동 순대타운도 자주 가셨었다고. 김기호님이 광주에는 오리탕 골목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많이 올라서 또 한꺼번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쏟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 4.2%나 밀리고 있고요. 또 2부에서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또 2부에서는요. 내년 창업 트렌드도 같이 살펴봅니다.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